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민인문학 강좌 첫 번째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용어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구차하게, 번뇌하게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하는 이런 자연스럽지 못한 수업 방식이 그렇게 최상의 방식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역병 상황에서는 이렇게라도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인문학적인 그 보고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위로를 해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을 사실 만나기 전에 촬영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어떤 분이실지는 제가 모르죠. 아직 뵙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이 이것을 실제로 접하는 이 수업을 접하시는 시간은 저하고 한번 만나서 인사를 한 입학식 다음에 접하시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하고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얼굴을 봤고 그리고 기본적인 소개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수업은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여러 번 계속 만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것을 가져온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부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뭐 그런 소개를 드리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주된 주제 쪽으로 조금 다가가 보기로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초면에 대충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우리는 시민인문학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생이나 대학생들 상대가 아니라 성인의 시민의 인문학 수업인데 여기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새로운 면모들을 접하게 되시겠습니다만 흔히 통상적으로 문사철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입니다. 인문학의 태동과 그 역사에까지 들어가면 첫날에 너무 지겨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말기로 하고 문사철이라고 하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얘기하죠. 흔히들 그런 세 분야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자연과학이라든가 이공계통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대별되는 글로서 문학으로서 이런 서지적인 그런 기록으로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주된 학문 분야가 문사철 세 분야가 있고 우리 수업은 그 개성이라든가 독특한 점이 문사철 어떤 분야를 특정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문학 전반적인 분야에서 특히 이제 철학과 역사라는 분야를 교육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접근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학에도 뭐 플라톤이 있고 칸트가 있고 뭐 주자학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가지고 철학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철학자가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니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 졸업해서 내가 성인이 돼서 성인 교육을 받고 하는 이런 교육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식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소재로 우리 수업을 진행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문사철 외에도 물론 전문적으로 다른 여러 분야들을 포섭해요. 흔히 그 사회에 속하는 인간이 함께 모이면 사회가 되니까요. 인간에 관한 학문이 사회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에 관련된 사회과학에 속하는 여러 학문들도 저희 문과적인 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일부로서 포함시키기도 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인간 문명 전반 인간의 기원 뭐 이런 것까지 헤집어보는 고고학과 인류학 같은 영역도 포함시키기도 하고 과거의 신화학, 민속학 같은 것도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기 그 위장이나 뭐 내장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식, 정신, 마음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심리학 분야 이런 것들도 또 함께 인문학의 그
영역으로 포괄시키기도 하는 등 뭐 사람마다 그 인문학의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기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인문학 중에서 역사하고 철학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겠는데 역사하고 철학을 교육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가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두괄적인 얘기는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실제로 역사와 철학을 교육으로서 봄으로써 앞으로 서서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첫날에 제가 여러분께 아마 제 인사를 드렸었겠지만 아직 인사를 안 드린 단계에서 그래도 뭐라고 저에 대한 전문적인 소개를 좀 하고 가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 여기 써 있고요. 저는 쉽게 말하면 전문적으로는 교원 양성가라고 불려요. 교원 양성가. 그러니까 교사를 키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teacher educato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teacher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교육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차 학교에 가서 공교육 기관에 가서 교편을 잡으려고 하는 교사 지망생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대학의 4년제 대학의 교직과정이라든가 사범대학이라든가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 떼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을 많이 하고 그리고 현지 교사분들의 재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사가 보다 더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영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공이 교육학이고 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교육학 자체가 인문학이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긴 쉽지 않아요. 교육학을 과학이라고 규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딱 이렇게 위치를 놓기는 힘든 학문입니다. 응용 학문이고 종합적인 학문이라서요. 그런데 저는 교육학에서도 인문학 쪽 분야가 이제 제 전공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수십 년 전, 거의 40년 전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인문학 전공이었습니다. 인문학도였어요. 그때 서양 역사를 주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주 관심은 서양 철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을 전공으로 하고 철학을 부전공으로 했습니다만, 부전공 쪽에 더 치우쳐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양은 아니고 서양을 배경으로 한 인문학적인 공부를 20대에 쭉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계속 인문학 공부를 했어요. 서양사 공부를 하고 서양 사상 공부를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이런저런 중간에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가 20대 말에 돼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책을 읽는 공부만 계속할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다가가는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마음이 많이 들면서 제 전공을 교육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석사하고 박사학위는 교육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 학위는 교육학이지만 저의 애초의 학문적인 배경은 인문학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교육의 역사, 교육의 철학 이런 분야들을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는 인문학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이를 좀 먹으면서 사람이 좀 이렇게 인생과 세상과 이런 걸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변하죠.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좀 상세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40대 넘어가서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또 관심이 상당히 다른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 관심은 이제 제 안으로 더 들어가는 쪽으로 바뀌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심인데 종교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종교 자체에서도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제일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심층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심리학이 어떤 분야인지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앞에 심층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심리학인데도 더 깊은 심리학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함유하고 있죠. 더 깊은 심리학.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이란 참 깊습니다.
너무 깊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깊숙한 밑바닥에 도저히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컴컴한 부분, 그쪽을 심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쪽 심층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컴컴한 저 밑바닥은 자꾸 그 들쑤셔서 뭐하냐 하는 분도 계신데, 실상을 알고 보면 거기 건드리질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가 나를 갖고 놀거든요. 무의식이 나를 휘둘러요. 그게 인간의 삶이란 것을 나이를 먹으면서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휘둘리면서 살기 싫고, 나도 좀 인간답게 살다 가고 싶기 때문에 저를 더 알고 싶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심층 심리학 공부를 40대 중반 이후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조를 좀 말씀드린 것은 제 학문 기조가 좀 이렇게 좀 다양해요. 여기 어느 한 군데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집중력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서 했다가 저리 했다가 이렇게 뛰어가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저의 자기 합리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인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통합하는 저의 삶의 방식, 저의 여정이 저의 본업인 교사 훈련을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어떤 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철학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나요? 또는 역사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나요? 또는 사회학적으로만? 심리학적으로만? 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만, 물리학적으로만 아니에요. 사람은 많은 시각을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조금이나마 자신의 그 본 모습을 거풀을 조금씩 벗겨서 보여주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신비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저는 렌즈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심리학적인 렌즈도 도움을 많이 주고요. 역사학적인 렌즈, 철학적인 렌즈, 생물학적인 렌즈 다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런 모든 렌즈를 쓰는 법을 섭렵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그나마 제가 좀 들여다보고 쓸 수 있는 철학, 역사, 교육학, 그리고 지금 와서 10여 년 배우고 있는 심층 심리학 이런 것들을 도구를 삼아가지고 함께 이 교육을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 수업은 정통 인문학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역사와 철학을 주로 논하긴 하겠습니다만 역사와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심층 심리학이라든가 종교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신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해주는 도움들도 조금씩 긁어 모아가지고 쓰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저의 학자로서의 개성이고 저는 그것이 중구난방이라고 보지 않고 결국은 다양하고 넓은 시각으로 인간을 볼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 학생들한테 다가갔느냐를 예시해주는 그 한 가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한 대학에서,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그 과정의 제목은 자아실현의 인문학이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그런 영역이고요. 그런데 인문학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동서의 인문학적인 텍스트를 가져와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코스를 한 4년제 대학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3년 넘게 실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어느 대학에 이런 것을 만들 만한 그런 권력 있는 사람 전혀 아니고 그 대학에 계신 분이 이제 저를 불러다가 초빙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겨서 제가 이것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걸 했냐면 참고로 이 아자는 요즘에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잘 안 부르고 자기실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설명은 나중에 드리기로 할게요. 어쨌든 어떤 용어로 부르든 간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단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자아실현. 근데 어쨌든 자아실현이든 자기실현이 됐든 요것을 그 대학에서 만든 이유는 학생들의
자긍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 20대들 많이 힘들죠. 취업도 그렇고 현실 상황도 그렇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 뭐 이런 용어들이 회자되고 했었던 것을 볼 때 참 어려운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히 말해서 인서울, 뭐 스카이 이런 데 다니는 젊은이에 비해서 자긍심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긴 그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안 되겠다. 그냥 전공만 가르치고 이래가지고는 아이들이 힘이 없다. 그래서 힘을 안에서 끌어낼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기 인식, 자기 이해. 자기를 잘 알아서 자기 힘을 잘 쓸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 과정에 이제 제가 4개로 분할해서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인과론적 인식, 두 번째가 목적론적 인식, 세 번째가 해방, 네 번째가 꿈. 이런 제목으로 이 과정을 만들었는데, 하나가 이제 다 3학점짜리 수업이에요. 그래서 다 합하면 12학점 수업이고 2년에 걸쳐서 들을 수 있게 계획을 제작을 해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과론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의 나라는 결과가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을 수도 있겠죠.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나라는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뭘까를 숙고해보고 추적해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를 만든 원인이 뭘까요? 한도 없이 그 원인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뜬구름 안 잡고 계속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땅에 먼지만 들이키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손을 뻗어서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고 아직 감도 못 잡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뻗어서 잡아서 이렇게 끌어와 봐야 나를 점점 키우면서 내가 세상 보는 눈도 커지거든요. 나를 만든 원인은 부모님도 계시고요. 하늘도 계시고, 지구 땅도 있고, 유전자도 있고, 다 많지만, 우리 사회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주변 친구들도 있고, 내가 보는 이 SNS도 있고, 모든 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것이 인과론적 수업이었어요. 매우 어렵고, 하지만 뜻깊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자기를 처음으로 깊이 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이제 나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로서만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점점 커서 자라서 저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바둥거리고 있는 상태다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 태어나서 자라서 성체가 되고 그리고 노인이 되고 그러고 죽잖아요. 그럼 사람 다 죽기 위해서 사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성체에서 가장 완숙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완전할 수 없지만 가장 온전하고 완전에 가까우려고 올라간 그 상태, 그것을 우리의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작은 씨 하나도 그게 풀로 자라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묘목이 돼서 점점 커져서 커다란 성체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 물론 이제 죽겠지만 죽기 전에 한번 성체가 돼보는 것, 거대한 거목이 돼보는 것이 작은 씨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아이들도 목적이 완숙한 경지에 어떤 성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완성에 가까운, 자기로서는 꽤 완성에 가까운 경지에 어떤 어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목적을 생각해 봤냐 얘기하면 거의 생각해 본 사람이 없죠. 지금의 나는 그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헛발질도 하고 성취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꽤 멋진 일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목적론적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나를 어떻게 상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복잡한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한 학기 동안 또 했습니다. 너무 이야기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란 것은 이렇게 나를 인과론적으로 목적론적으로 인식해도 그렇게 머리로 인식한 것만으로 우리가 뭐 의욕이 나서 뭐 이렇게 씩씩하게 앞으로 잘 나아가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발목을 묶는 것들이 있거든요. 발목을 묶는 것 중에 중요한 게 감정입니다. 우울하거나 소외감 느끼고 열등감이 있거나 좌절감이 있거나 두려움이 많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면이 나를 이렇게 계속 옥죄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 인식으로서 그래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내 길이야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봤자 몸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묶는 족쇄들을 이해하는 것을 해방 코스에 넣었어요. 나를 묶는 것은 감정뿐만이 아니고 그것하고 연결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적인, 가치관적인, 규범적인 제약들도 또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짚어보고 논함으로써 나한테 걸려있는 족쇄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작업이 해방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따라오시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초반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실은 이런 과정이 부분적으로 우리 수업에도 담겨 있다는 예고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젊으니까 꿈을 꿔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뭐 황당한 꿈이 아니라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자원과 능력과 역량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가를 기획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재벌이 되겠어요. 나는 뭐 빌 게이츠가 되겠어요. 이런 좀 허황된 이야기 말고 실제로 지금 도전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행해보는 그런 수업을 마련했고 나름 그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전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도전 정신 그런 것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희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을 했는데 만드는 과정도 힘들었습니다만 실행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의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학생들이 모아놓고서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글을 쓰고 이야기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독려하고 그러면 우울한 아이가 있고 힘이 나는 아이가 있고 그들 각각에 대해서 나름의 그 가이드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나가는 다른 대학에서 맡은 수업들도 있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처음에는 학생들이 몇 명 안 찾아와서 괜찮은데 나중에는 한 번에 50명이 넘게 들어버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3년만 하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제명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제가 해온 작업이 이런 것이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원구의 성인들을 위한 시민인문학 과정도 지금 나온 지가 8년이 넘었나? 대충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제가 숫자가 좀 약해서. 어쨌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우리의 시민인문학 과정에서도 반영이 될 거란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의 이야기를 그 객관적으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 머리 딱 떠오르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 수업에서 앞으로 데카르트 나오나? 안 나오겠구나. 칸트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를테면 칸트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보겠어요. 그게 나를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느냐 내가 잘 살게 하는데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나 이런 식으로 그 학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이 아니니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 잘 살게 만드는 쪽으로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이란 소재가 적절합니다. 교육은 우리 모두 다 겪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실은 평생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또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까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사실 뭐 자녀들 교육이란 것은 뭐 항상 한국인들의 골칫거리죠. 자녀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교육도 매우 우리하고 밀접한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어려운 철학이라든가 역사 쪽에 접근하면 그 어려운 것보다도 우리한테 밀접한 실제로 의미 있고
유용한 것들을 더 뽑아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그런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술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런 수업을 운영하면서 지금 밑에 쓴 거는 뭐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교원 양성가라고 하지만 교육학에서는 꽤 다양한 분야들을 건드려서 강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20년 이상. 그래서 그 분야들에 접근하는 일종의 허브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의 주소인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그 저 나름의 개성이 있는 교육자입니다.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답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입장이, 제 책무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 어린 학생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 같은 성인, 중장년 이상의 그런 수강생들이 됐든 간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독려하는, 가이드하는 그런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이 아니라 이제 철학과 역사하고 교육이 얽힌 그런 분야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나름 흥미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께 제시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접해 보시면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등등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일어난 질문을 던지시고 비대면 수업에서 질문을 던지시고 제가 답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그래도 학교의 교육용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하긴 하는데 우린 다른 방식을 궁리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스스로 자기의 질문을 내고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 이제 제 입장으로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서두에 오리엔테이션에 설명을 드리고 갈까 합니다. 자, 그 화면은 딴 걸로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걸 축이고요.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페리라는 심리학자가 계시는데 옛날에 1970년대 성인의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어떤 도식적인 이론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뭐 나름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뭐 유명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성인, 어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사람 좀 젊은 성인에 집중했습니다. 20대, 30대 초반 정도까지. 여기서 인지 발달이라는 것은 이게 인지는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고 이제 지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단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성인이 인지가 발달하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냐하면 뭐 대학 갈 나이가 되면 수능 볼 나이 되면 19살, 20살 되면 인지는 다 발달된 것이고 그 이후에 IQ 발달은 더 이상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건 나름 타당한 말씀인데 근데 IQ로만 측정할 수 없는 다른 보다 더 종합적인 내 앞에 사물과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역량은 계속 자라난다고 보는 것이 현대 심리학자, 인지학자, 교육학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살이 넘어도 계속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갓 20살이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대조해 보시면 기억력 감퇴에 점점 치매 쪽으로 가고 있다는 좌절감이 드시는 분, 저 같은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력은 계속 쇠퇴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정보들을 조합해서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그 이해력은 훨씬 더 풍부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이를 들수록 이런 더 풍부한 다양한 정보를 긁어모아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연령의 그 성숙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머리 허옇고 그 흰 수염 난 그런 신선 같은 도사 같은 분들을 이제 지혜
그 도사하고 이렇게 등가시 하는 그런 습성이, 심리적인 습성이 있는 것처럼 지혜라는 것은 그냥 뭘 많이 그냥 습득한 것하고는 다른 어떤 지향성일 것입니다. 그것은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그 고려한 것 중에서 가장 지금에 걸맞는 패턴이라든가 대응 방식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성인도 계속 인지가 발달한다는 전제에서 이 이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단계를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인의 인지 발달 단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원어로는 뭐 이것들 제가 보여드린다면 그냥 한국말로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이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법은 다른 말로 흑백론이라고도 불러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 가운데가 없어요. 이러한 관점은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편 아니면 네 편이에요. 그 말고 다른 건 잘 눈에 안 들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아직 그 세상을 충분히 보지 않고요. 아직은 그 세상에 반응해서 나의 그 뇌의 인식의 그 과정도 충분히 복잡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봤다가 나이를 먹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이래요. 그러면 전엔 없었던, 예전에는 맨날 뭐 공부만 시키고 성적이나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다른 인간적인 욕구와 기대와 꿈과 좌절과 이런 것이 뒤섞인 진짜 세상을 보면서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걸로만 얘기를 할 수 없네 이런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하고 나쁜 거 사이에 수많은 세밀한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흑하고 백 사이에 회색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회색은 암회색, 갈회색, 청회색, 뭐 굉장히 세세한 그런 회색의 영역들이 정교하게 포진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성인 초기에 이 혼란에 빠졌다가 결국은 일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좋은데 아주 나쁜 사람도 있기도 하고 뭐 좋다가 나쁘다가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많이 좋지만 조금 나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은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끄덕이게 되는 게 다양성 단계라는 것이에요. 다양성 단계에서 하나 더 나가면 상대주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상대주의란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규범을 준수한다라는 그런 인정을 해주는 것을 상대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상대주의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대학의 학문 영역이 그 전공하는 사람들이 인류학 학도라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류학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시공간의 다양한 사회,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사람들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밥 먹고 살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럴 때 전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왜 학교에서 이런 걸 하고, 그런 것을 자꾸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맨날 김치하고 젓갈고를 먹고 되고 국물 좋아하고, 근데 저쪽에 사하라 사막에 어떤 사람들은 왜 맨날 마른 고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고, 그리고 저쪽에 그 보르네오 섬의 원주민들은 왜 밥 먹기 전에 저런 식으로 옷을 벗고서 무슨 제례를 행하고 그런 것을 다 보게 되면서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래서 저렇고 사하라 사막의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보르네오인은 저래서 저렇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태도를 갖추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대한 그런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다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요즘과 같은 다문화 시대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타인을 인정해 주는 건 나하고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안 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다름을 용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다 그래. 뭐 영국 사람은 그렇고 중국 사람은 저렇고 뭐 호주 사람은 다 저렇고 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럼 나는 어때야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어려워져요. 사람은 상대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타인을 볼 수는 있어도 상대주의적으로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연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호흡을 나누고 여기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발 디딘 이곳에 맞는 무언가를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서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뭐 페루인의 가치관으로 한국에 살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나는 캐나다 사람처럼 한국에서도 생활하고 싶다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린 이 문화적인 지평에서 나의 가치관과 규범과 나의 관점과 나의 역량 이런 것들을 키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예요. 나는 온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의별 가치관이 다 있겠지만 한국인으로서 나는 이를테면 민주 시민 의식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단계. 이를테면 나는 글쎄 어디 중동의 어떤 문화권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곳이 있는지 몰라도 그건 그들의 이유가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나는 상대주의적으로 그들의 그런 문화가 있음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21세기에 사는 나로서는 성평등을 지향하겠다. 이런 것이 그 다음 단계 선택과 헌신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상대주의적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라고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도 결국은 내 고향, 내 고장, 내 공동체로 돌아와서 이 안에서 내가 맞는 방식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런 도식에 동감하기 때문에 이 도식을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택과 헌신 단계에 오면 세상 사람이 다양한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을 내 신조로 삼고 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원어가 영어가 이제 커미트먼트인데 커미트먼트는 뭔가에 나를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커미트먼트라는 그런 행위에 걸맞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이를테면 결혼이에요. 이를테면 공직이고요. 뭐 성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커미트한다는 그 동사를 써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에 나를 바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관용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관용은 영어로 tolerance 써놨습니다만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20여 년 전인가 그 똘레랑스라는 단어로서 상당히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파리에 사는 시민들이 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관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다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똘레랑스 정신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문화 시대 이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관대한 건 좋겠죠. 어쨌든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페리 씨 의견은 이제 성인이 인지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다라고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동의하시는지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론은 설명하기 위한 시도고요. 당연히 진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론이 설명하기 위한 시도를 해가지고 나름 많은 사람들이 끄덕이게 하는 답을 줄 때는 괜찮은 이론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사람이 저렇게 인지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본다 그러시면 꼭 이 이론을 따르실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이해와 각자의 성숙과 각자의 신조에 따라서 판단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답을 주는 선생이 아니라 답에 찾아가도록 자꾸 유도하는 선생이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철학이 그런 공부입니다. 철학은 정답 줘서 외우는 공부가 결코 아닙니다. 정답이 있느냐를 의심하는 게 철학이고요. 나의 답을 찾아가도록 독려하는 게 철학이라는 학문의 본령이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일단 이게 마음에 드시든 안 드시든요. 요 설명을 계속 좀 들어보면 요걸 제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 y축은 인지 성숙도, 그러니까 여기는 성숙이 낮은 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인지가 성숙하는 거예요. x축은 시간,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리고 여기는 나이를 먹어서 10살, 15살,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계속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인지성숙이 계속 된다라고 본다면 여기 그 희미한 곡선 있죠?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예상의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지가 성숙하는데 근데 영원히 성숙하진 않죠.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은 인지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중장년의 지혜에 그 정점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저도 그 자인하고 있다시피 기억력 그 누수가 너무 심해집니다. 내 기억을 내가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인지 능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더 나이를 먹으면 사실 지혜도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의 병까지 나오면 뭐 치매라든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 인지성숙에서 이제 저쪽 그 종식의 일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페리의 말은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여기 빨간 걸 굵게 그은 이런 방식으로 인지가 성숙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어렸을 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성숙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분법적인 세계 이해가 커져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사람이고 뭐가 나쁜 사람인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쯤까지 계속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분법으로 설명 안 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네.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봅니다. 왜 혼란스럽냐? 지금까지 물론 어른이 우리 눈에는 알량하지만 유치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세상을 보는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자기가 부정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우리 편, 니네 편인데 이거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없다니 무슨 말이야? 이거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단계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계속 성숙하는 게 아니라 정체됐어요. 그냥 나이만 먹어가요. 인지성숙은 안 일어나.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해요. 왜 밑으로 떨어지느냐? 혼란에 빠져서 이거 뭐야? 너무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에 그 반항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그 밖에 자기 부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일지 몰라도 퇴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히려 추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추락했다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정답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많은 것이 있구나. 것을 알게 되면 두 번째 다양성의 단계로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쭉 에스컬레이터 하듯이 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하게 세상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 또 발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발달하다가 이제 상대주의까지 가버렸는데 여기서 또 정체가 오는 것이에요. 20대에 상대주의적으로 나는 꽤 세련되고 코스모폴리탄적이고 세상을 넓게 이해해 이렇게 자만하고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에 힘이 들어져요. 그러면 또 정체합니다. 그러다 혼란에 빠지기도 해요. 뭘 해서 잘 살고 먹고 살고 뭘 구하려고 내 삶을 바쳐야 되지? 라는 그런 혼란에 빠진 것이죠. 다시 추락해요. 추락했다가 혼란 속에서 저 밑에서 좌절에 바닥을 쳤을 때 이게 삶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결정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다음에 선택과 헌신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숙해요.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도 이런 선택과 헌신으로 가다가도 또 혼란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무슨 혼란기가 있을지 페리 씨는 얘기 안 했지만 그냥 아직 60도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만 살아온 과정을 반추해봐도
나를 혼란스럽고 좌절에 빠지고 추락하게 하는 그런 도전은 인생에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치하게 돼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내 가치관을 견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고 난 이 꼴이 돼 있는 것이지? 라는 그런 비탄에 빠지면서 또 추락할 때가 있죠. 또 추락해서 저 밑바닥에 떨어지면 아, 이렇구나 하고 또 나름의 알미 생겨서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걸 계속 되풀이해 가는 게 사람의 인생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되풀이는 아니겠죠. 몇 번 이런 과정이 있을까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 뭐, 10번이 넘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 이 성인 성숙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에 나중에 후반부에 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초반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것하고 관련해서, 이 화면을 제가 근접을 안 시켜서 여러분 제가 띄운 것이 안 보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교육 쪽에 좀 그 관심이 있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존 듀이라는 선생이 계세요. 이 존 듀이 선생은 교육학도들한테는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철학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요. 교육 철학자로서도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 듀이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혼란에 빠질 때 깊은 성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혼란기예요. 혼란기죠. 초록색 동그라미 친 거.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깊은 성찰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 잘 먹고 회사 잘 다니고 뭐 애들 잘 크고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관성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별로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덜컥 생겨요. 집안에 위기가 생겨요. 돌불에 채서 넘어져서 피가 나요. 그러면 엎드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게 깊은 성찰 기간이에요. 그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침체하는 기간 같지만 이걸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그래서 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에 빠질 때 여기 깊은 성찰에 들어가고 그 성찰을 통해서만 참된 삶에 도달한다. 이게 없으면 더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인지 성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장,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혼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면, 그러면 선생은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인지 성숙을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선생은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이렇게 그냥 올라가게만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선생이 아니라 이걸 겪게 하는 게 선생의 일이라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 좀 너무 비인간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뒤 말씀이 아니라 보다 훨씬 이전에 2500, 600년 전에 그리스의 지금 4대 성인 취급을 받으시는 소크라테스 선생께서 하신 말하고도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은 일부러 학생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짜증나게 하는 쇠파리 같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쇠파리. 계속 이렇게 돌면서 막 피 빨아먹으려고 덤비고 쇠파리 짜증나죠? 선생이 그런 일을 한대요. 왜? 그냥 안주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만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짜증나게 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철학의 본령이고 그건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넌 왜 이렇게 본다고 주장하는데 네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짜증나게 질문하면 할 수 없이 쇠파리가 자꾸 쏘니까 학생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그냥 믿고 갔었던 길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성찰, 깊은 성찰에 들어가서 다시금 보다 더 높은 지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뭐 이런 그 배움, 가르침을 독려하는 기법을 산파술이라고도 불렀어요. 산파 아시죠?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분들을 산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산파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는 않는데 아이를 낳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학생이 깨닫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학생이 어떻게 깨닫게 도와주는가? 학생 머리에 자꾸만 지식을 넣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가도록 아픔을 이기고 출산하도록 자꾸 옆에서 독려해주는 산파와 같은 일을 선생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움의 출산에서는 배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아픈 혼돈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게 소크라테스와 듀이 선생의 관점이고요. 이런 이런 신조의 연장선상에서 20세기 후반 이후에 교육학적인 이론의 대세들이 대충 마련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굉장히 똑똑한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물론 시험을 위해서는 자꾸 외우게 시키고 답을 주고 그러겠지만 진정한 배움이란 것은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고 늘 질문하고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많이 하고 토론 토의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이상적인 배움의 과정이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드러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답을 줘서 머릿속에 왕창 집어넣는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조금씩 찾아내가지고 자기 답을 구해가서 자기 답을 만드는 이런 식의 교육이 참된 교육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나가게 된 배경에는 수백 년 이상, 수천 년 이상의 이런 그런 철학자들의 인식의 그 계승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성인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제 수업도 이런 기조로 나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많이 제시하고 많이 외워서 기말고사 대비하세요. 그런 수업 할 리가 없죠.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점으로 제가 제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놓으시면 그건 대면 수업에서 하는 거지. 이번 학기 어떡하지? 대면 수업이 아닌데. 그럼 이렇게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내놓으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해야 되겠네. 자, 다시 어쨌든 제가 바로 즉답을 여러분에게 듣지 못하더라도 제가 제시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반응, 다양한 이해 같은 것을 통합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을 교육을 가지고 지향해야 될지 점점 생각을 해가게 만드는 그런 수업을 만드는 게 제 기조입니다. 이런 비대면 수업에서 그것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 한 학기 동영상 강의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대학생들하고 이런 수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 성과, 효험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인증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계속 배우고 계속 개발하고 더 개선하고 맞춰가야 되기도 합니다만 이게 미답의 길이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하는 바는 제 답을 여러분이 주워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답을 끌어내시는 것을 독려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잠깐 목을 축이고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칠 수 있는데 그러나 첫 수업에 그 본격적인 내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맛보시고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실제 본격적인 수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 나갈지 제가 이렇게 좀 구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건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가 입문이라고 할까요? 우리 수업의 입문 과정을 제가 이거보다는 글씨를 잘 쓰는데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건 양해해 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상, 인식, 의미. 여기서 이 세 단어를 잠깐 짚어보시면 뭐 철학이다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말만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상이 뭘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한자 그대로 보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현상이죠. 안에 숨겨진 게 아니라.
사진을 현상한다 이런 말도 요새는 사진 현상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폰에 놓고 다 보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DPE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던 사진관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필름 안에 들어 있었던 이미지가 이렇게 겉으로 인화지 속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현상한다고 얘기했죠. 겉에 드러나는 게 현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목격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맛도 보고 하는 것이 현상을 인식하는 방법이죠. 오감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의 현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현상을 많이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행동하고 저희 가서 뭐라고 하는 건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익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상계역에서 뭘 타고 어디로 가면 백화점은 어디로 가고 그리고 시장 어떻게 가고 그런 것도 눈으로 보면서 다 지리하고 길하고 이런 것을 익히고 그럴 때 이 현상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현상에서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되죠. 결국은 내가 더 잘 사는 게 항상 요체거든요.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현상을 더 많이 인식해야 되죠. 그런데 현상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눈으로 봐서 귀로 들어서 냄새 맡아서 인식한 것만 가지고 내가 그럼 이 세상을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글쎄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식할 현상은 늘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니까 한석훈이라는 현상을 대면하신 거예요.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하셨네요. 어쨌든 저를 대면하셨는데 저의 현상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정보를 입수하셨죠. 보고 들었어요. 냄새 맡을 수 없죠.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시각적인 청각적인 정보를 여러분이 입수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현상을 파악하시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이제 뇌리에 새겨집니다. 저에 대한 기억이 형성되죠. 네, 그것만으로 저를 잘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제가 아까 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저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공부들을 이렇게 했나라는 그런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정보들은 현상의 정보가 아니죠. 그런 정보들은 무슨 정보라고 보면 될까요? 역사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살면서 무슨 공부를 과거에 어디서 했고 뭐 미군 갖고 어쩌고 저렇게 한 거. 그 짧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저를 완전히 파악하는 건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현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만 파악할 수 있는 감각적인 정보 말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온 여정이 있었는가를 보게 된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거 모습만 가지고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다 아는 상식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건 뭐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일까? 저 사람 진짜 양심이 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은 추측을 해야 돼요. 추론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는데 평소에 지출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 거지를 보인다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덕성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추측하는 그 정보들을 긁어 모아서 하나의 논리 과정으로서 이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사고 과정이에요. 이런 그 추론을 통해서 현상 이면에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가는 과정이 철학의 사유 과정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냐?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냥 한 사람의 예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더 잘 아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것도 저의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행적이라든가 모습 이런 것들을 자료 삼아서 그것을 엮어서 추론을 하는 추측, 추리 단계도 필요할 것이에요. 그 추측하는 사유 이런 것을 철학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철학은 사유의 학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학문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원칙은 논리 같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상만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재인 교육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교육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평생 접해왔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육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 이면에 저 깊은데 뭔가 다르게 움직이는 작동 원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학문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역사, 철학. 자, 저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살아온 여정을 역사를 봄으로써 저를 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저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종합하는 추론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저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육이란 소재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공부를 할 때 교육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교육하고 다른 면모들을 더 많은 것들을 더 깊고 더 훨씬 더 확장된 면모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해서 뭐 하느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이 돼요. 그게 의미의 질문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질문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 때우기? 사치스러운 사유노름이라고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삶에서 늘 주어진 과제 처리하느라 이렇게 그냥 쭉쭉 위로만 올라가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삶은 우리한테 미처 예측하지 못했었던 이런 위기와 혼란의 시간들을 늘 던져줍니다. 그럼 그때 와서 사유를 하게 되죠. 사고를 하게 되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중년을 겪고 넘어가야 될 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분도 있고 이런 수업에 오신 분들은 다 계속 그것을 열심히 이어가시는 분들이죠.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년에 일어났었던 진지한 사유로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계속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삶이라는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안에 깊은 역동과 비밀이 있는 것 같은 이 과정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알아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알아내고 싶어요. 알아낼 도구가 있나요? 친구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뭐 의견을 나눠보고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있겠지만 글쎄요, 내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삶의 비밀에 대해서 정답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그 답을 알아가고 싶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삶 속에 던져진 나에 대해서도 계속 답을 알아가고 싶은 존재예요. 나는 왜 이러고 여기 앉아있지? 난 뭐 하자는 거야? 몸은 계속 늙어가고 정신은 계속 쇠퇴해지는데 이러다 뭘 하는 것이? 어디로 갈 거지? 등등에 대해서 답을 구하거나 만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왜인지는 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의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본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던지는 그런 수업을 할 역량은 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도 평생 공부해온 소재인 교육을 가지고 그런 질문하는 과정을 이끌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 모두 겪은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삶과 밀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친숙하게 여기는 싫어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친숙하게 여기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을 소재 삼아서 우리를 더 잘 알아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실용적이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의미.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 다 열받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작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세 힘 빠지고 하기 싫어해요.
근데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민인문학 수업도 굳이 철학과 역사를 가지고 교육을 뒤집어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이 알아보게 하는 그런 동력을 주고 그리고 우리 안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인 도구들을 쓸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더 잘 알아가게 하고 나의 삶에 보다 더 포용적인 자세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그딴 게 있냐 얘기하시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제 의견에 대해서 저는 강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본론 이거부터 가겠어요. 제가 철학과 역사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요걸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했죠? 사람이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죠? 요거는 두 번째 수업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상호작용하면서 이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팬데믹인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라고 장담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동영상으로서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생각, 느낀 관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끌어갈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머리를 짜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그 머리를 짜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